이제 지구촌 시대가 열렸고 이 지구촌 전체가 다 연결되어졌습니다. 정치인은 자기 임기 4년만 바라보는 직업이 아닙니다. 공천 문제는 이 공천 제도는 사실 법률로 뭘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걸 깨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국민들과 함께 나락으로 간다. 일단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지난 이제 원내대표 간에 이제 합의도 있었고 3개 안이 이제 도출이 됐고 그 3개 안 중에 합의를 통해서 하나를 선택한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합의문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대를 걸고 있고 지금 이것은 단순히 어떤 개인의 결단 문제가 아니라 실제 우리 대한민국의 영속 가능하냐, 지속 가능하냐의 문제 그 길목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글로벌 질서라고 하는 것은 전에 없이 그 전에는 그래도 뭐 WTO도 만들고 UN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 전쟁들을 통해서 우리가 각성을 한 다음에 서로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 왔던 시대인 거거든요. 냉전 이후에. 그런데 지금 다시 신냉전 시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과거의 소련과 미국 이렇게 단순 대결이 아니라 지금 뭐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뭐 미국, 그다음에 자유 이쪽 진영의 어떤 대결이다 이렇게 보지만 실제 국익 앞에서는 이 편인 척 하지만 뒤로 가면은 사실 또 여기랑도 연결돼 있고 저기랑도 연결돼 있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외풍에 굉장히 휩쓸리기 쉬운 지금 국가 토대거든요.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 상황이 지금 녹록치가 않아요. 2020년도에 인구가 3만 명이 줄었습니다. 2021년도에 인구가 또 6만 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9만 명이 줄 것으로 예측됐던 2022년도에 12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반도 역사상 최초로 겪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건. 그러면 지방은 지금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고 젊은이들은 키워서 초, 중, 고등학교 키워서 지방은 다 서울로 지금 유출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은 급속도로 지금 활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고 수도권은 지금 굉장히 과잉되게 여기서 지나친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의 출산율은 0.5예요. 국가 전체로 따지면 0.78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 전에 없는 속도이기도 하고 그동안 인구나 모든 것들이 성장, 확대 이런 쪽으로 왔다면 이제 2020년 이후부터 대한민국은 성장이 아니라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갔고 확대가 아니라 축소, 위축 이런 방향으로 지금 완전히 대전환을 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게 어느 일당이 이 정부를 집권한다고 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앞으로 향후에 복지의 지속 가능성 문제, 반드시 이 복지 제도는 깨지게 돼 있습니다. 사회가 했던 약속 깨지게 돼 있어요. 연금도 깨지게 돼 있을 겁니다. 의료는 지속 가능할까요? 이렇게 깨지는 문제들 앞에서 사실은 지금 정치인들 간의 이해관계로만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 싸움의 결과가 국민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휘발돼 버리고 안 남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는 지금 깨부셔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이걸 깨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국민들과 함께 나락으로 간다. 사류 정치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 이 제도는 다 연결되어진 문제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일단 1단계로 선거제도라도 일단 손톱만큼이라도 바꿔보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나면 그 효능감을 가지고 개헌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걸 봐요. 순서가 이제 정해져 있는 건데 이렇게 상반기에 일단은 우리가 국민들 공론장까지 다 열어가지고 국민들 미니 국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논의된 안들을 국회가 추인해서 그런 것들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된다 그러면 이제 지금 6공화국 헌법 이거는 낡은 헌법이다. 물론 좋은 가치와 아직도 지향점들이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새로운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헌법이기 때문에 그 권력 구조를 포함해서 대통령제 이것도 4년 중임제로 바꾸자. 그리고 결선투표제도 하자.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 그 방향에서는 그 개헌 운동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공천 문제에 관해서는 공천 문제는 이 공천 제도는 사실 법률로 뭘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각 당이 어떻게 하면 이 공장 내부에 이 문제들을 잘
만들어가지고 국민들 앞에 좋은 상품들을 선보일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선거 때 보면 보통 절반 이상의 물갈이를 해왔거든요. 그거 유권자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경우도 있었고, 당에서 공천을 할 때 그런 방향으로 이제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서 이 물갈이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인물들을 이렇게 바꿔봤더니 절반씩 바꿔보는데도 사실상 국회는 더 악화되는 듯한 느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는 저희가 시사점들이 좀 있어요. 인물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제도를 먼저 손을 보고, 그 이후에는 사실 공천제도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서 유지 혹은 돈이 많은 사람이거나 혹은 전문직 종사자거나, 그러니까 정치가 진입 통로 자체가 이렇게 단선적이어서 되나? 이런 방식으로 되나? 이거를 좀 더 다양화하고, 그 다음에 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소 없더라도, 이게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큰 장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기회의 문을 좀 더 넓히고 새로운 사람들을 더 많이 이 정당이 끌어들인다는 어떤 측면에서는 그러한 벽들은 훨씬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천제도도 마찬가지고요. 네. 저는 국회 의석수가 이게 지금 약간 모순 구조로 돼 있어요.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정치를 안 하고 자기들끼리의 이해관계 속에서 싸우니까 그 정치를 좋아하는 국민이 있습니까? 좋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수 확대, 그런 국회의원들을 더 늘린다고 하면 좋아할 국민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거꾸로 정치인들이 국민들한테 좋은 정치를 못 보여주고 있으면서 거꾸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통과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더 좋게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이 결정은 이 정치인들이 결국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기들 스스로가 그런 선택을 못 받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니 늘어나는 것이 일단은 쉽지 않겠다.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이것이 어쨌든 엄청난 이 기득권이고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를 자리를 더 만들면 사실 그 권력은 좀 더 느슨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득권이나 특권은 좀 더 낮아지게 되는 그런 건데, 사실 그 이해가 이제 국민들 간에서는 어떤 이 모순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의 지역구를 253개로 잘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토론회에서도 나왔지만 국회의원이 여기 신호등을 제가 설치했습니다, 이 현수막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원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구의원도 그렇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은 실제로 필요한 것은 국가 전체적인 시야를 가지고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결정을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발제하고 시민들 간의 토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300명 253개로 찢어져 가지고 자기 지역에 다리 놓자, 건물 놓자, 숲 만들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국가 일은 누가 봅니까? 이런 지점에서의 지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으로 좁혀져 있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공천받아가지고 들어가기만 하면 자기 유권자에게만 충성을 다해야 되는, 그러니까 경소서 쫓아다니고 등산 모임 가서 인사하고, 그걸로 사실은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잘못 소비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는 저는 사실 전국구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라고 하는 직업은 저는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는 정치인은 자기 임기 4년만 바라보는 직업이 아닙니다. 일은 4년 동안의 책임을 지는 것이고, 실제 시야는 30년, 60년, 100년을 내다보고 일을 해야 되는 미래를 보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적으로는 미래를 내다보는 직업이고, 지역적으로는 자기가 표를 받는 유권자가 자기 지역구에만 있으니까 이 지역에서만 가서 악수 많이 하고 인사 많이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지역 구민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구 반대편을 쳐다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지구촌 시대가 열렸고 이 지구촌 전체가 다 연결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내가 내 지역구 사람들만 지키겠다고 내 지역구만 돌아다니고 옆 지역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면 이 지역구와 이 지역구가 연결되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오잖아요. 산불 나면 연기도 이쪽으로 넘어오고 산불도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위기가 되는데, 내가 내 지역구만 챙기면 이거는 다 각자의 자기 지역구의 이해관계 속에서 결국 공멸하게 되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국가대표 정체성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대표라고 하는 분들이 지역 대표성으로 자기를 스스로 쪼그라뜨려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한계, 그 피해를 결국은 국민들이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급진적일지 모르겠으나 지역구 의원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150명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전국적인 시야를 갖고 미래 시야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 150명. 그리고 여기 뭐 지역구에서 지역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사람 150명. 이 정도까지는 국회가 갈 수 있어야만 우리 사회가 지금 켜켜이 쌓여 있는 연금 개혁 문제, 교육 개혁 문제, 뭐 국방 개혁 문제, 이런 안보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좀 더 큰 시야를 가지고 균형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지금처럼 계속 가면 그냥 수도권 공화국 되는 겁니다. 네. 중대선거구제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소선거구제는 그 지역에서 유지나 전문직 종사자, 힘이 가장 센 사람, 이 사람을 한 사람 공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일 센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자원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세대, 성별 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 국회의 모습이 그래요. 주로 50대, 60대 남자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제도가 지금 결과론적으로 그걸 만드는 촉진하는 제도예요. 근데 3석 혹은 5석 혹은 7석 이 지역을 넓게 만들면 5, 60대 남자 전문직만 공천할 수가 있습니까? 당에서? 불가능해요. 여성도 공천해야 되고요. 젊은 사람도 공천해야 되고요. 이슈를 가진 사람들도 공천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팀 공천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다채로운 공천. 그러면 우리 국회의 모습이 한결은 더 그런 다양성이 좀 살아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제3당, 제4당도 들어올 계기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지금 사실은 놓치고 있는 아젠다들,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왜 놓치냐면 지역 중심주의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이. 85%가 지역구예요. 그러면 자기 지역의 이해관계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국회에 와서 쪽지 예산 넣고 우리 지역에 예산 따가고 이게 자신의 당선을 보장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결국은 그쪽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은 더 많은 이슈가 생기고 있어요. 기후위기, 초고령화, 지방위축,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고 있고, 뭐 지금 대학교 뭐 망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은 완전히 그냥 막 쑥대밭이 돼가고 있고, 그 안에서 외국인들이 또 새로 들어오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지역으로 가면 더 이상, 지역으로 가면 기후위기 해결해달라는 사람이 있나요? 연금 개혁 좀 제발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지역으로 가면? 없어요. 근데 국회의원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역구가 좀 더 커지는 게 좋다. 이왕이면 전국구가 많은 것이 훨씬 더 그런 시야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국가에 필요한 국회의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잠깐, 여기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 장수를 기원합니다.